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1페이지에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한 법인세 신고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페이지 보시면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규정입니다. 자, 2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신설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한도에 상관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다른 연도 귀속연도보다 더더욱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2015년 12월 달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던 부분을 2016년 6월 달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해서 기준 내용 연수의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송금 산입 허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추계액을 적용할 때 추계액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개선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한도액 계산할 때 추계액이나 보험 수리적 가액을 계산할 때 확정 기여형 연금 가입자 부분도 포함해서 추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한도 규정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중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소유 임차한 차량으로서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 사용 금액은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고 한도 초과분은 2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승용차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 초과 금액은 2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승용차인데요. 이러한 승용차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즉 렌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설 대여업, 리스 회사가 되겠고요. 운전, 학원 등의 경우에는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업무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승용차별로 그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800만 원 한도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금액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운행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및 처분 손실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후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2월 금액 중에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 2월 잔액은 전액 송금 산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업무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입니다. 자, 내용연수 부분, 업무승용차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내용연수는 4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5년이 기준 내용연수가 됩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했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액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 및 적용내를 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합니다. 기존 감가상각 방법은 임의상각 제도이고 정액법, 정률법 또는 중에 선택해서 적용하고 내용연수도 4년에서 6년 중 선택해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중에 송금 불산입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 대상에 대한 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송금 불산입액을 포함해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승용차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상여 등으로 인한 귀속자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가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11번 외부 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외부 감사 미종결로 인해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 기한이 원래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였는데 이 부분을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에 12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 용역의 대금 지출 시에 지출증명서류 수치 보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출증명서류라고 하면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정 과목별로 지출증명서류 수치 여부 내용을 작성해서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규정은 2016년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2.5%의 요율이었는데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도 6.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당좌대출 이자율 인하 부분은
2016년 3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고, 다만 종전에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서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14페이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적용되던 부분을 적용기한을 연장해서 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업종이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되었고 적용기한을 18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도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에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소기업 판단은 기존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120억, 농업, 광업, 건설업은 80억, 도소매, 출판업은 50억,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30억, 숙박, 음식업은 10억 이하로 이렇게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좀 넘어가셔갖고 21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인건비 공제 대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사항입니다. 보통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의 개정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표 6을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인건비에서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 보조요원, 연구 관리 직원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연구 전담요원과 연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되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입니다. 16번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 확대했습니다. 업종이 음식점업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청년 고용 정대 세제를 신설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31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기업이 나옵니다. 모든 기업인데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흥 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을 제외한 유흥 음식점업과 단란 주점업, 호텔, 여관업은 제외합니다.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 인원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인적 한도라고 해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수,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인원과 전체 정규직 증가 인원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중에 적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적용 시기 및 적용내는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
이미 적용이 되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24번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26번에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확대입니다. 자,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20%로 확대했으며 문화접대비 적용이 되는 비용이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도 문화접대비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3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27번째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의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5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이 발생이 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2월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통 5년 안에 창업과 창업 이후에 5년 안에 소득 금액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해 주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 귀속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재 36페이지에 개정과목 성격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지급금은 회계기준상의 가지급금은 임시 개정으로서 결산 시에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의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 대여금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급금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의 내용을 보시면 가지급금이 134번인데요. 134번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과 기업회계상의 임시개정 성격을 지금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은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가지급금은 임시개정이 되겠죠. 세법하고 상관이 없는 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신용평가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후에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적정한 개정 과목으로 대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적정한 개정 과목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개정 과목을 기준에 사용하게 되면 세무조정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한 내용이 36페이지에 가지급금 개정 설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개정 과목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임직원 단기 채권이나 아니면 단기 대여금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37번에 있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정 과목 성격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을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대여금도 원래는 성격이 대여금이지만 7번 가지급금으로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 대여금과 임직원 단기 채권 즉 개정 과목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들은 추후에 법인세무조정 시에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 불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관련되는 개정 과목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기능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원래 지금까지는 134번 가지급금이라는 개정을 사용했지만 개정 과목이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14번 또는 137번인가요?
임직원 단기 채권 등으로 그러니까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관련되는 관계회사 데이터가 관계회사 갑상사에 대한 1억 원이 계정과목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세무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검토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일반전표를 입력할 때 관련되는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복리후생비 10만 원 지출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카드를 사용했느냐, 현금 영수증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대상 내역 전부 다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분된 내용을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17년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증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카드 사용 여부에서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제외 대상 내역을 분리해서 적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신 자료들은 장부관리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시게 되면 우리 그 적격증빙 미수치 부분에 대해서 미사용 내역을 보면 150만 원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가산세 대상 부분을 구분해 주고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해야만이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법인세 신고 쪽에서는 자, 신고 부속 서류에 지출증명서류 검토표가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검토표가 있는데요. 이 지출증명서류 검토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된 부분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 제외 대상 금액 또 차이 금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10번의 차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분류 사항과 가산세 대상 금액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출증명서류 검토표는 지금 현재는 2016년도 법인세 신고 때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2017년도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출하지는 않지만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 보관해야 되는 의무자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20억 이하 이상인 경우에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격리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새롭게 이제 도입된 부분인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를 구분해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업무용 승용차 범위를 보면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는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SUV, RV, CUV 차량도 포함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적용 제외되는 승용차 범위 부분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의한 기계 경비업 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런 업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자,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세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부분을 어떻게 기장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기장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일단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컨트롤 F4 업무용 차량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수선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비용들을 필요한 부분들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으로 설정된 계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전표 입력 시에 업무용 차량 정보 팝업창이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전표 입력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자, 1월 31일 날 822번 해서 유류대 지출이 됐습니다. 100만 원만큼 지출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100만 원만큼 지출이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 업무용 차량과 비용 구분, 업무용 차량 어떤 차와 연계되어 있느냐, 또 유류대냐,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22번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대상이 아닌 차량들을 입력하실 때는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달리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별도로 제가 이미 등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자, 860번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별도의 계정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 등록함과 동시에 계정 사용 여부에다가 업무용 차 여부에 여로 체크를 해주시고 표준 재무제표인은 차량 유지비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은 모두 860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860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우리 계정 과목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드시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은 결국에 차량 유지비하고 동일한 계정 과목이죠. 그런 경우에 F4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통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에다가 822번과 860번을 통합을 해서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 제출용으로 가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차량 유지비에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차량 유지비까지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부분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계정 과목 설정한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정 과목을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를 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정보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승용차들을 차량 번호, 차종, 그 다음에 뭡니까 운행자, 임차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 정보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있는 필요 정보, 차량 번호와 차종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임차 여부, 임차 기간은 렌트나 리스 계약 사본, 보험 가입 여부는 자동차 보험 증권, 운행 기록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등록하실 때 관련되는 차량에 대한 고정자산 계정 과목 208번 차량 운반구가 될 겁니다. 차량 운반구이고요. 고정자산 코드명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연계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연계시키냐면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차량들은 차량 남바로 고정자산 등록 쪽에도 차량 남바로 관리를 하셔야 업무용 승용차와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감가상각 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표 입력 방법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를 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입력을 하실 때,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 31일 날, 그러니까 출금이 됐습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 해서 우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자, 50만 원 체크를 하면 업무용 승용차 차량 정보에서 업무용 차량, 어떤 차량이냐 하는 부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2번 차량이다라고 하면 2번 비용 구분에서 보험료 종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은 차량과 관련 비용의 종류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전표를 입력하실 때마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관리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비용 차량 종류별로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관련해서 전체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이게 관리 비용 현황이고요. 관리 비용 내용은 차량별로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계정 과목별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 비용 합계는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총 합계 금액들을 그러니까 모든 업무용 승용차별로 총 합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표 입력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운행 기록부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부 작성하신다면 일자별로 사용 목적 보시면 사용 목적은 사업장, 거래처, 회의, 판촉, 출퇴근, 기타 비업무용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출발지, 도착지, 주행 거리를 운행 시간별로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은 이 운행 기록 기준으로 운행 기록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하는 거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별지서식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는데 이 기록부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그러니까 회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작성하실 때 세무사랑 프로에서 바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F6번 엑셀 업로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서 엑셀 서식에서 미리 작성하신 후에 그 엑셀 자료를 세무사랑 프로로 업로드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 업무 승용차와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교재 49페이지에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상에 보시면 상여나 기타 그러니까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상여나 배당, 기타로 소득처분된 부분들은 귀속자에 대한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소득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한 걸로 보고 소득의 귀속 시기는 상여의 경우에는 근로 제공한 날 또는 이제 배당 기타는 법인세 신고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법인세 신고 중에 소득자료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소득자료명세서를 통해서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세무조정 귀속 연도가 상여에 대한 그러니까 귀속 시기가 되겠죠. 2016년도가 되겠고 인정배당이나 기타는 2017년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시점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된 소득처분으로 발생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사례를 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사례에 12월 말 법인으로 2016년 법인세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상여 1명이 있다. 1명 1억이고 추가 정산세액은 3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은 귀속은 2016년도 귀속이고 지급은 2017년 3월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게 있죠. 자, 요것과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수정신고가 아니고 별지로 합니다. 왜 별지로 각각 신고하냐면 귀속과 지급 연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급여는 2017년 3월에서 3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2017년 3월 이행상황신고서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입니다.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죠.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 정상적으로 3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신고서 하나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 2017년 2월 귀속으로 합니다. 2월 귀속과 3월 지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월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미 마감이 되어 있는데 마감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인정상여 부분은 귀속이 2017년 2월인데 왜 2월이냐면 2016년도 귀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 2월로 하는 거는 20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귀속을 2월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월로 표시를 해주시고 인정상여 부분은 연말정산에다가 포함을 합니다. 한 명에 1억 원, 추가 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추가 세액 3천만 원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천만 원이고 납부세액 3천만 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신고 구분에 보시면 매월분과 연말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소득처분에도 별도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1억 원은 소득처분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처분에도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인정상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자도 반드시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52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 밑에 보시면 별표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 제출입니다. 53페이지에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 처분된 상여로 인하여 증가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당초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 처분된 상여 금액을 반영해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식으로 작성하여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출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제출해달라고 하는 기한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페이지에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입니다. 자, 배당과 기타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고요. 법인세 신고일이고 지급 시기도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기 때문에 귀속과 지급 시기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 사례 부분 보시면 12월 말일 법인으로 2016년 법인세 정기 신고에 소득 처분 배당 1억 있고 기타 소득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한 명에 5천만 원 있습니다. 2017년 3월 근로소득 지급 또 8천만 원에 95만 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데 귀속과 지급월을 비교해 보니까 정기급여와 배당 기타 소득 처분 내용이 귀속 지급월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월과 3월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월 3월로 해서 정기신고분으로 들어가면 자, 간이세액에 대한 2천만 원, 8천만 원에 95만 원 정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 부분에 기타 소득 5천만 원에 1천만 원, 배당 소득 1억 원에 1,400만 원, 원천징수세율 적용해서 원천징수에서 이행상황신고서 4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처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 표시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입니다.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지급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일이죠.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제출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상여 처분된 상여로 소득 처분된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55페이지에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비영업 대금 이익은 뭡니까? 빠른 날 중에 빠른 날에 입금 시기와 지급 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인데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일에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도 이행하시면 됩니다. 약정에 의한 세무조정입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 방법인데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금액이 인정이자 금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미수수익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미계상했다라고 하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되고,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을 때는 입금 산입 상여 처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인정이자 상당액보다 작다라고 하면 미수수익 계상한 경우에도 차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유보, 입금 산입 차액을 상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법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귀속 시기, 지급 시기에 따라 해당 일에 원칙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수수익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입금 불산입 유보, 입금 산입 상여 처분해 주시고요.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 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방법과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재 62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실무적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하고 기업회계상에 차이 나는 금액이 있다든가 또는 단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사실은 법인세법에서는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회사도 있고 계상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속에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사 계상상각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제로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 당해연도에 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들을 등록하는 방법들을 관리 방법들을 교재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요. 자, 65페이지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해서 과소 계상한 금액만큼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과거에는 임의상각 제도였고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걸로 보고 범위액 계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드시 감가상각하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하단 부분에 상각광법 및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감가상각 시에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25%를 차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선택할 때 업종별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제조업은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분류, 중분류까지 내용연수가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업종별로 그냥 단순 구분되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은 중분류로 가서 업종별로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적용할 때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에서 법인이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했을 때 기준 내용연수의 50% 상당하는 범위의 범위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트럭을 5년짜리다 라고 했을 때 3년 지난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기준 내용연수 5년에 그러니까 50% 하면 2.5년이죠. 2.5년을 차감하면 2.5가 남습니다. 2.5에 0.5는 절사하고 2년에서 5년 사이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을 선택하게 되면 중고차로 취득한 자산은 2년 만에 감가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7페이지에 8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대로 입력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부분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타 비용이라고 하면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그러니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으로
무조건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상각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각 범액보다 많이 상각했을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 작게 계상했을 때에는 송금산입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감가상각 자산은 임의상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한 상각 방법, 즉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에 신고한 방법대로 감가상각하고요. 신고한 내용 연수 그대로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송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6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리스차나 렌트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전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리스차 계약서도 필요하겠지만 임차료 구성 내용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수선 유지비 금액을 구분되어 있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선 유지비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금액까지 총액을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나면 구분된 비용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총주행거리분의 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로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분의 1,000만원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전체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인데 가입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송금 산입 초과 금액을 송금 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미가입한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송금 불산입은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해서 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감가상각비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요.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소득 처분된 내용들 중에 유보로 소득 처분된 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사후 관리를 하지만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된 것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된 내용도 사후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리스 렌트한 승용차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 금액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자, 800만 원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차액 부분,
금액과 잔액 제로 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송금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송금 산입해 주는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득 처분 부분은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고요. 리스 렌트차의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은 모두 송금 산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송금 산입액의 산정 부분인데요. 처분 손실 금액하고 800만 원 차액 부분을 송금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송금 불산입하고요. 이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 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송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바탕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건물, 비품, 건설용 장비, 차량 운반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가 다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회사 계상액 2,2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950만 원만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자료에 보시면 1월 31일 날 회사는 과거에 그 과소 계상한 분을 발견해서 정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처리했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된 금액도 당기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재무제표에는 1,95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 부분에는 2,25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자, 5번 자료에서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총 차량 유지비, 업무 사용 비율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용 장비 부분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정기말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 2,3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3번 자료에서 2,350만 원 있다라는 내용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조정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 조정에 보시면 미상각 부분에 대한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조정명세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면 정률법과 정액법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 F3번 조정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이 우리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난 뒤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도 작성하시게 되는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가액이라고 하는 기말 현재 가액이 있습니다. 12억 5,380만 원. 이 부분이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6,475만 4,866원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 금액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업무용 승용차 비용 구분 입력,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전부 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세무조정 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명세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랜저 승용차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관련되는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업무 사용 금액 관련해서 운행일지 기록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고, 업무 외 사용 금액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송금불산입 합계 금액도 총액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번에 감가상각비와 송금불산입 금액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이 있다면 유보로 처리가 돼야 될 거고요. 총액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처 아우디가 있습니다. 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지금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우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각 조정 명세서에 가셔갖고 아우디 정액법으로 아우디를 보시면 아우디가 감가상각비 1,300만 원이 회사 계상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만 원만큼 상각 부인됐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하실 때 9번의 감가상각비는 1,300만 원이 아니라 세무상 상각 범위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업무 미사용 부분 총 금액이 3,900만 원인데 이 3,900만 원이 뭡니까? 전체 총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초과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뭡니까? 경비 부인액에 대한 세부조정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